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방신기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동방신기 1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또 월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또 한 주 아주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빠르게 한번 지난 주말 소식 그리고 지난주 소식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동방신기 첫 번째 기사는 이제 국내 뉴스인데요. 헤드라인 다음과 같습니다. 김병주 회장 구속기로 성공 방정식 붕괴 위기. 네, 최근 홈플러스 사태 많이들 또 알고 계실 겁니다. 홈플러스 관련해서 MBK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성공 신화가 과연 무너지나라는 기사입니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지난주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이제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 기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성공 신화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이 구속 위기에 몰리면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네, 투자은행 업계에선 설령 구속을 피하더라도 그간 승승가도를 달려온 MBK식 성공 방정식이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대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그리고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는 이제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820억 원 가량의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직후 기업회생을 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라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김 회장의 사전인지 최종 의사결정 관여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 구속이 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단계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고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될 거라는 이제 관점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MBK식 성공 신화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5년 창업한 이후 MBK가 인수한 국내 기업은 25곳으로 물론 좋은 성과를 낸 곳도 있지만 홈플러스와 네파, BHC, 영화 엔지니어링 등 상당수 기업에선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 부풀리기야 무리한 엑시트 등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 MBK의 손을 거치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파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MBK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MBK 투자 이제 MBK 파트너스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뭐 홈플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아연 경영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롯데카드 유출 사고까지 있으면서 연달아 MBK 파트너스에게 좀 악재가 찾아온 느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김병주 회장도 좀 골치 아픈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아마 인생에서 겪은 최대 위기가 현 시점이지 않을까. 특히 내일 구속영장 심사 여부가 또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병주 회장이 구속된다 하면은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거고 설령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MBK가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동북아시아 관련된 국제 뉴스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용납 불가, 다카이치 G7 공조 공급망 강화하겠다는 뉴스입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일본 총리가 대만, 타이완에 이제 상황이 발생할 시 개입하겠다라는
이제 워딩을 사용함으로써 중일 갈등이 상당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히토류 수출 통제가 이어지자 다카이치가 이제 G7하고 공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 데에 대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즉 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 G7과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히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이제 일본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일본을 상대로 민간용, 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도록 밝혔습니다. 해당 물자에는 일부 히토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히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 수출 제한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일본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분쟁 때도 히토류 수출 통제를 나선 바 있었는데요. 일본은 이제 12일부터 남태평양 심해에서 히토류 시굴 작업에 나서는 등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 마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 G7 재무장관 핵심 광물 회의에도 참석해 주요 우방국들과 히토류 공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대중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며 중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도 외교 경로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기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부를 했는데, 일단 해당 인터뷰에서는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지금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증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서 의회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발언은 조기 중의원 해산설이 확산되기 이전이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밝혀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중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11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유사시, 대만과 관련해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에 나섰는데요. 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뭐 다양한 그전까지 한한령이다라고 하는 중국의 그런 통제가 이제 한일령이라고 불리울 만큼 일본을 상대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 여기 보고 계시는데 2009년 당시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다오이다오 이제 센카쿠 열도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를 통제하며 일본 산업계가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5%에서 58%까지 11년 사이에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히토류 보복으로 일본 경제 손실 전망 역시 1년간에는 24조 원으로, 우리 돈 24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3개월간에는 6조 원 정도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히토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일본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동북아시아 국가끼리 이 갈등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한일 갈등에서도 일본이 삼중수소였나요? 우리 반도체 관련
원자재를 또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도 빠르게 이제 대체 자원을 뭐 찾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들이죠. 한중일 이 3국이 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국제적 무역 문제, 그러니까 산업계 경제를 상대국을 좀 휘청이게끔 하는 또 신냉전 체제에서의 또 풀이로 분석이 됩니다. 한중일 이 3국 간의 갈등 상황이, 한일 관계가 좀 풀어지면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관계가 풀어지면 또 이제 또 중일 관계가 또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 이런 이슈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 동북아시아 협력 체계가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각자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또 경제적인 배경, 또 정치적 배경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참 한중일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경제 협력체를 꾸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또 문화적인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중국에서 르세라핌이 공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르세라핌의 카즈아, 사쿠라라는 일본 이제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공연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해서 상하이에서 공연이 좀 어려워진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문화 갈등까지, 경제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경제를 넘어서 문화 갈등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어서. 자, 다음 뉴스는 해당 뉴스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로 116명 사망, 트럼프 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했다. 이란에서 또 굉장히 또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이후 116명 사망했다는 기사인데, 사실 확인된 바로는 지금 2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들어오면서 많은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까지 가능하겠다라고 시사를 해서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에 오른 바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규모 공습을 포함한 이란 공격 방안을 예비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이란 공격 시나리오를 놓고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군사 표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이란을 겨냥해 새로운 군사 타격 선택지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은 어쩌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란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반정부 시위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선거를 앞두고 외교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강경한 대외 군사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주변 강경파들이 대외 군사 옵션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데, 반정부 시위가 이제 13일째 이어오고 있으며 분노한 민심은 이란 지도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터넷 차단 등으로 여론 통제에 나섰지만 시위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시위대와 당국 간 유혈 충돌로 사상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최소 116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고, 구금된 인원이 2,6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전장 대비 1.36달러 급등한 배럴당 59.1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상승률이 5%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필플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란의 봉기가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아놓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이란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또 발발을 했는데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978년까지는 왕조 체제였는데요. 팔라비 왕조가 이란을 운영을 하던 그냥 왕조 체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란은 친미 국가였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개방 국가였는데 팔라비 왕조에 대한 불만이 점차 쌓이면서 이제 이란 혁명이 1978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혁명 때는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호메이니를 이란으로 들어오자라고 하며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1979년 팔라비 왕조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필기를 하면서 가볼까요? 네. 자, 그래서 1979년에 이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란이 당시에 이슬람을 체계로 하는 이제 국가를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던 호메이니를 국가 지도자, 정확히는 이슬람 지도자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호메이니는 강력한 이슬람 정책을 바탕으로 이란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히잡, 그 다음에 이슬람 율법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이란은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페르시아 왕정이었는데 이슬람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메이니가 이슬람 율법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에 들어온 알리 하메네이 역시 강력한 이슬람 통제로 이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반미 국가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슬람 왕정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슬람 통치보다는 이제 이란의 화폐죠. 리알화가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이란의 리알화가 1달러에 142만 리알화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그러면 단순히 대중들로부터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주요 지지층인 상인이 이제 시위를 주도하게 됐는데 왜 상인들이 주도를 했을까라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상인들은 해외로부터 특히 전자 제품을 파는 상인들이 해외로부터 전자 장비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전자 장비를 환율이 이제 리알화 가치가 지금보단 좀 나을 때 수입을 해왔을 텐데 이 리알화 가치가 단기간에 폭락을 하면서 그 전자제품들의 이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과연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식료품 해결에도 문제가 있었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입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어떡하냐, 경제 다시 되살려라 라는 의미로 이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인들의 시위가 점차 고조가 되고 격화가 되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많은 대중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현재 이 이란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봉기를 드니까 이제 정부 역시 강하게 또 이제 군경을 동원을 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군경의 총탄에 이제 반정부 시위대가 사망을 했다라고 현지에서 소식이 또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식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군경의 총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건 할 수는 없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이 사망자 수 다수에서 심장과 머리부에 이제 머리에 총탄이 발견됐다라는 또 현지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하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를 함으로써 좀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 이란, 너 자꾸 이러면은 나 또 개입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란 문제는 사실 베네수엘라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없었고, 또 미국하고서도 지정학적으로 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동을 건드리게 된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또 유가가 또 굉장히 상승세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에 직접 들어간 것하고 별개로 이란 문제에 직접 개입은 아마 조금 경제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문제가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동방신기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신문 분석을 마무리해보고 또 동방신기 코너 속의 코너 사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사설, 이메일까지 맡은 AI 비서. 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도 이제 방금 나왔었는데 이란 시위대 굉장히 이렇게 불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구글이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에 AI 인박스를 도입하며 이메일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일이 처리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운데, AI는 조심스럽게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계해서 써야 할 생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활용 속도에 뒤처진 나라가 아닙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과 개인 모두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활용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국에 필요한 태도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주도권 확보입니다. AI가 할 일을 제안하고 답장을 작성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덜 쓰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맡기고 무엇을 결정할 것을 사람이 결정하는지를 명확히 나누는 설계 단계입니다. 네, 특히 기업 공공조직에서는 AI를 보조도구로만 취급할 태도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AI가 제시하는 추천과 요약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AI를 활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닌 활용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할 이유라고 합니다. AI 비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AI를 줄이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또 사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AI를 또 단순 편의 기능으로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 설계자로 써야 한다. 그래서 목표는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한국이 돼야 한다라는 또 사설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또 분석을 해야 한다는 또 그런 중요한 사설이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는데, 이 시대 속에서 AI를 또 어떻게 활용하냐가 또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뉴스와 사설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동방신기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 산뜻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한 주 또 행복하고 활기차게
또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